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 서울시 경력직 우리 사회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뭐 어렵다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다만 이제 뭐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뭐 출제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보기의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 자, 우리 보면 연구 윤리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구 윤리하면 여러분들 일단 상대방의 관점에서 지켜야 될 연구 윤리. 첫 번째, 연구하기 전에 자발적 동의 얻어라.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익명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 그거 물론 사전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 결과 공표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연구 과정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뭐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선별해서 수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요, 처음에 약정되었던 연구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임의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그런데 연구윤리에서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자, 이게 성의 없는 대답이라든지 연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하더라도 이것은 임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잘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갑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A지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갑은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 사전에 설명을 했죠. 문제 없습니다.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자,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문제도 나왔는데, 자, 우리 학생들의 적응 실태를 연구하는데 학교장의 동의를 얻었네요.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의 학교 재직 현황과 학교 성적, 상담일지, 징계 기록, 가족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후 갑은 대상자들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 이거는 익명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거는 개인정보 위반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금전적,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정부기관 처음에 정부 의뢰를 받아서 요 설명을 했을 거니까. 그런데 금전적 대가를 받고 A지역 학원연합에도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우리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요런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했으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자료를 선발했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상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제출했다 했으니까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3번 연구 대상자의 동의. 그쵸, 연구 대상자는 이 학생들인데 학교장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 우리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렇게 잘 나와요. 실제 대상자들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분명히 A지역 학원연합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연구 방법 하면 여러분들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 자, 중에서 양적 연구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 그러면 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원인이 되니까 이것은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 이것은 결과가 된다. 종속 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는요, 자, 우리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고, 자, 연구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자, 법칙 발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은 학교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할수록 분노 조절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40명 선발, 그 중에 A, B 집단 나눠서 자 우리 A 집단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겠다. 자 그리고 B 집단에게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즉 동질성 있는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독립 변이를 처치한 집단을 실험 집단, 독립 변이를 처치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통제 집단. 그러면 A 집단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했으니까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겠고요. B 집단에게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독립 변이를 처치했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자, 여러분들 질적 연구라는 것은 자 방법론적 이원론,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처럼 그런 연구 방법을 쓸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고요. 자, 연구 목적은 뭡니까?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심층적 이해하면 여러분 4개를 기억하세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기법, 그리고 이번 26년도 우리 고등학생들 EBS에서 강조하는 거 상황 맥락 중시, 그 다음에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4가지를 딱 통으로 그냥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관적 통찰, 심층적 이해, 이것은 질적 연구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데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그러니까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을 사용하다 보니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그런 그 비판을 받죠.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 것을 막는 데 불리하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고요. 3번, 사회 문화 현상의 일반적 법칙 발견, 예측하는데 불리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용이하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사회 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자, 이게 단순화가 여러분들 피상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게, 자, 우리 현상, 그 다음에 가치, 그 행위라고 한번 볼까요? 요거랑 가치. 자, 양적 연구는 이런 가치, 어떤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인간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그래서 이걸 딱 분리한다 그랬어요. 다만 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 양적 연구는 피상적 연구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문화 현상을 원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파악이 좀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단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게 바로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비록 문제는 여러분들 이 제시문하고 관련 없죠. 그냥 양적 연구, 아까 분명히 제목에서도 양적 연구라 해놓고 양적 연구와 관련되는 뭐 장단점, 그리고 질적 연구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양적 연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출 문제에서도 자, 이 내용들 뭐가 실험 집단이고 뭐가 통제 집단이고 가설이 수용됐는지, 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떤 건지까지도 봐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볼까요? 사회 조직 AB 그랬습니다. 자, 사회 조직 AB 하면 여러분들 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조직, 다른 말로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로서 관료제, 탈관료제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A 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 B 조직은 A 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 조직과 관련해서 사회 조직이 다른 말로 공식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과업 수행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집단이라는 거는 3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2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 집단 중에서 자, 또 3가지 요건,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와 경계가 뚜렷, 지위와 역할이 분명,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을 우리가 사회 조직 내지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조직 하면 항상 여러분들 과업 수행 꼭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과업 수행. 자, 그래서 A는 뭐다? 사회 조직 내지는 공식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A 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구성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나 친밀감 향상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을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보시면 자, A 조직, 공식 조직은 보통 그것이 설립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요,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공식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니까 같은 목표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 2번 A 조직으로는 기업, 그렇죠? 공식 조직하면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벤 다이그램으로 이렇게 공식 조직, 그 다음에 이게 자발적 결사체, 여기가 비공식 조직이 들어간다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 회사, 정부 이쪽으로 분류를 하면 돼요. 그래서 A 조직으로는 기업, 다음 B 조직으로는 회사 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같은 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니까 2번이 맞고요. 3번 B 조직과 달리 A 조직은 자,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인 B가 되겠고요. 4번 B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 조직에서와 다른 집이나 역할을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이라고 축구팀에서도 뭐 단장을 꼭 맡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축구 실력이 좀 모자라면 저 벤치 멤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조직 운영 원리. 자, 이번에 또 사회조직 운영 원리라고 했으니까 관료제, 탈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각자가 맡은 직책상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자,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마치 기계처럼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성원의 직책은 전문화된 분업화 원칙에 따라 상부로부터 임명되며 각자의 직책은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이룬다. 자, 그 다음 업무 수행은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러다 보니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제 하면 피라미드형, 그래서 이게 위계하, 서열화, 그 다음에 자기 맡은 바 업무만 하면 되는 업무가 분업화됐다라는 걸 이걸 특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료제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권한도 크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라고 했고요. 하향식 의사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 주로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명령 개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관료제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하고 또 직급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을 중시하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라고 주로 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료제니까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 관료제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우깡 만드는 공장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막 소금을 더 넣고 설탕을 더 넣고 그러면 안 돼요.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재량은 축소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재량 보장을 오히려 재량권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다라고 했고요. 4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조직 자체가 비대하고요. 그리고 이게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업무 환경 적응하기 용이한 것은 바로 탈관료제. 그래서 관료제가 여러 가지 역기능 그리고 그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보니까 또한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탈관료제가 대안적 모델로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갑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직. 이후 갑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과 비교해 자신의 연봉,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가족과 상의한 끝에 자, 이직, 의뢰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A인데, 근데 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면 나의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다름으로써, 자, 이때 그 불일치로 인한 그런 뭐 갈등이라든지 뭐 적응 문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병은 작년에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병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 결국 의과대학 진학 의지를 확고해요. 재수를 결심. 그러니까 둘 다 똑같죠. 나의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다른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자, 1번 볼까요? 중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대기업과 의과대학이라는 중거 집단은 여러분 중거 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판단과 행동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거 집단 존재하고요. 구성원 간의 갈등의 발생, 이거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공식적인 통제 수단 부작용이 나타난, 이것도 관련되는 내용 없었고요. 자, 이러면 공식적인 통제 수단 하면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규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칙 같은 그런 것들. 자,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그쵸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공통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고요. 다음 6번 볼까요? 보기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좁은 의미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 이게 대중문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문화, 좁게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근대 이후 정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대중문화 관련해서 공부를 좀 깊이 합니다.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대중문화를 갖다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그런 것까지 반영되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중문화의 순기능, 역기능 할 때 대중문화의 순기능 하면 가장 순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계급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이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달랐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손쉽게 고급 문화를 대중화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회기라, 몰개성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뭐 상업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문화 회기라, 맞죠? 회기라 초래하기도 하였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다. 이거는 과거고요. 과거에 뭐 오페라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 그 소위 말하는 극장 안에서 일부 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수 귀족 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독점했다면 지금은요 누구라도 자유롭게 우리 향유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오히려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문화는 이런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적으로 이제 널리 향유할 수 있게끔 하였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3번 모든 사람이 그쵸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건 순기능이고요. 4번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그렇죠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지금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 학생들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즐거운 영상을 통해서 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대중문화의 어떤 순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7번 볼까요? 자, 우리 이건 정치와 법 문제네. 보기는 갑의 행위를 범죄 성립 요건 여부에 따라 구분하. 항상 여러분들 나이가 넘으면 나이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19세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소년범이 아니에요. 소년범 하면 만 10세부터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범이라는데 19세니까 성인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색깔이, 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경우는 요건이 충족되고, 자, 안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지 않은 경우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위법성이 없으니까 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고요. 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의 행위가 가해에 해당할 경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 옳은 거 됐을 때 부정적 법질서 관점에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위법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질서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한 것. 근데 여기는 위법성이 조각된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요. 2번 갑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자, 여러분 현행범 체포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그러면 가해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갑이 심신상실이 아니라 미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신상실은 책임 조각 사유죠. 책임 조각 사유 세 가지 하면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였어요. 그러나 심신미약이나 농화자 같은 경우는 책임을 감경해 주는 사유. 따라서 이것은 범죄가 성립하고 다만 형을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번 X. 4번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다?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 즉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될 때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경우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여러분 좀 하나 더 단계로 간다면 보완처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보완처분 같은 경우는 요 단계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신상실, 중증의 정신질환자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치료 감호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완처분은 꼭 반드시 범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고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는 국회의 의사일정을 가상으로 나타낸 거다. 며칠 전 기억부터 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제가 고등부 수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지금 내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내신하는 문제들이 다 이게 요즘 최근에 수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학생들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과목들 한번 풀어보라 그러니까 뭐 진짜 금방 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국회인데 오늘의 의사일정 본회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본회의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기회, 임시회. 정기회라는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고요. 임시회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열리는 거다. 다만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시회든 정기회든 여러분들 회의를 하려고 여는 거니까 당연히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법률안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되어야지 법률로 확정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법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로 이송한 다음에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15일 안에 거부했다. 제2요구를 하면은 재의결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는 순간 재의결 시 확정이 되고요. 또 아까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않고 제2요구도 하지 않으면 역시 확정. 그래서 법률이 확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국무총리가 공포하는 게 아니라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겠죠. 자, 대통령 공포. 반면에 헌법은 언제 확정된다? 국민투표로 확정된다라고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 다음 디귿번 국군의 해외 파병. 자, 여러분들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거나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파병할 때 이거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국회 동의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라크 파병 나갔을 때 자이툰 부대 때도 국회 동의를 얻었었어요. 4번 리얼 교섭단체. 여러분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우리 의원들로 구성된 다만 꼭 반드시 동일 정당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인가요? 정의당하고 평화민주당이 서로 20석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결성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 교섭단체 대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같은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그래서 법률안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법안을 심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자, 상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까요? 보기 1에서 나타난 갑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갑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출소 후 갑은 정가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줘 노인의 집사로 취직하게 됐고요. 성실하게 집사일을 하면서 노인의 신임을 얻게 됐고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계층 구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층 이동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정가자에서 부자가 되었다. 자, 우리 수직적 이동이라는 것은요.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정가자에서 부자가 됐으니까 수직 이동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어떤 사회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거니까 개인적 이동. 그래서 구조적 이동은 아니고요. 그 다음 한 세대 내에서 자 우리 과거에는 정가자였지만 지금은 부자가 되었으니까 세대 내 이동. 그래서 우리 갑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거 됐으니까 이것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 이건 근로기준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간단한 사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다음 휴게 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그래서 7시간 근무하면 30분만 휴게 시간 줘도 되는데 다만 그 휴게 시간이라는 것은요. 근로 도중에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들 대리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그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갑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자, 우리 23세. 그래서 여러분들 23세 성인 근로자, 여러분 18세 이상부터 성인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연소 근로자라는 것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인 근로자니까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합의시 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자 8시간 근무했는데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줬으니까 맞죠? 8시간, 1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그 다음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자, 2번 을은 B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그렇죠. 딱 정해진 매월 월 1회 이상 여러분들 정해진 날짜에 그리고 우리 현금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전액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네요. 3번 병은 연소근로자네요. 17세를 고용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계약체. 여러분들 우리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C가 직접 다만 이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만 임금을 청구할 때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됐고요. 4번 정은 미리 동의를 얻어 직원 D에게 일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 그렇죠. 우리 성인 근로나니까 주 12시간까지 연장 합의.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40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 지켰다. 맞는 말. 그래서 동의를 얻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자,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투입 정책 결정. 항상 여러분 정책 결정 기구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업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정책 결정기구 국가기관이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행정부가 뭐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법원이 재판을 한다. 이것은 모두 정책 결정기구에 의한 산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 여러분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것은 투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은 X. 다음 디귿 정당 이익집단. 여러분 정당하고 이익집단은 절대 국가기관이 아닌 정치 주체라 그랬어요.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원래 서울시가 문제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은 좀 유달리 좀 문제가 너무 답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정치 과정이란 사회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 결정기구에 투입되면 정책으로 나타. 그래서 투입, 정책 결정기구 다음에 산출, 그리고 환류 과정을 거쳐서 또 투입,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해서 정답은 2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볼게요. 자, 보기의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 가장 옳은 것은, 자,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1, 학생이 항상 여러분 교사 답변이 있으면 교사 답변부터 먼저 보세요. 내가 교사가 모두 맞게 대답했다 했으니까 이건 뭐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학생 1, 양 당사자의 혼인의 의사 합치,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니어야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들은 전부 무슨 요건? 실질적 요건이고요. 반면에 혼인 신고는 형식적 요건. 그래서 유효한 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 기억과 니은은 자,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이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2번 디귿. 자, 여러분들 우리 혼인할 수 있는 연령,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남자 18세 여자 16세였어요. 만 18세 16세. 그러나 지금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라고 했었어요. 다만 18세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19세가 아니에요. 18세인 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 동의 얻어라. 3번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리얼을 하면 배우자 간에, 그렇죠, 법률혼이 되면 우리 부부 간에도 인척관계 그리고 상속권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리얼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반면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것을 우리가 사실혼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부협정의 의무와 재산 분할 청구권, 일상가사 대리권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상속이라든지 인척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4번 디귿.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인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이면 당연히 행위 능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치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성년의제라고 해가지고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요 유효한 법률혼을 하게 되면은 사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능력을 인정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부모의 친권은 소멸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인자, 혼인할 수 있는 자, 18세인 자입니다. 이 친구가 18세인 친구가 부모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했으니까 그때는 행위 능력 인정된다. 다만 사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법상의 행위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구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술집에 간다든지 나이트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자, 여러분 13번이 제가 예상한 대로 전형적인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만 수능은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지문도 길고 좀 복잡할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수능급 문제예요. 그래서 무려 국가기관이 F까지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인 A는 그랬네요. 최고 행정부 심의기관은 국무회의. 자, 기관인 A는 의장인 B가 불참한 가운데 부의장인 C의 주재로, 여기서 그냥 쉽게 답을 다 주네요. 자,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국무회의 부의장은 국무총리. 자, 논의하였다. 자, B, 대통령은 D의 동의를 얻어 E의 장과 F의 장을 임명하였다. 왠지 D는 국회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E는 비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감사원은요, 대통령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 행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나 직무상으로는 독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 D, E는 감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직무감찰. 그래서 감사원의 권한 세 가지. 회계감사, 그리고 결산검사, 예산과 관련된 결산검사, 그리고 법원과 국회 말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까지. 그래서 직무감찰이 있으니까 감사원. F는 국가의 사법작용 중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B는 D의 동의를 얻어 E의 장과 F의 장,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D는 국회.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개 국가기관 국, 대, 대, 헌감 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감,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그래서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B, C, D, F까지 찾았고요. 자, 볼까요? 1번 A는 국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이거는 감사원이죠. 그러면 이거는 E가 돼야 되겠고요. 2번 F 헌법재판소는 B와 C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지고, 탄핵 소추권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무원들 대부분 다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다만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던 것 꼭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다음 3번 B와 E 국회와 감사원은 F 헌법재판소와 달리 B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의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부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거는요, 집행기관 대통령이죠. 국회가 여러분들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제한다라고 해서 견제한다. 그 다음 4번 B가 대통령이 시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 대, 대, 헌감 국무총리 임명 시에도 국회 동의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 14번 보시면 보기 1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는 헌법에 의한 통치, 즉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통치 원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하는 원리를 말하. 그래서 이게 조금 낯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 원리하면 국민 주권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 원리, 뭐 지방자치 원리, 저항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헌주의라는 것은요, 헌법에 따라 권력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면 그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법률이 아닌 헌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은요,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근대부터 등장을 해서 현대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는 헌법에 의한 통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입헌주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입헌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한다. 근데 A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대 A와 현대 A는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개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대는요, 중세시대 때 국가라는 것은 되게 나쁜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 근대에 와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 최우선시했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폐단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식조차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대에 와서 국가의 역할은 복지 같은 사회권 보장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요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A 하면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A는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헌주의의 목적은요, 뭐를 보장하는 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맞고요. 기억은 빈부격차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현대죠. 그래서 이거 입헌주의 몰라도 현대에 여러분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니까. 디귿번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게 사회권,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되는 거니까 니은은 중요시한다 맞고요. 리을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하자.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 보장은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유권이란 게 뭐였어요? 우리 실제 자유권이라는 것은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참정권, 사회권이라는 것은 적극적 자유. 특히 여러분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냥
국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걸로는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그래서 적극적 자유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것.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볼까요?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이렇게 됐네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 이건 암기하시라 그랬죠. 공문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무회의,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의 행정부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의 임시의 소집 요구권, 해임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갖다가 국회 출석시켜서 우리 출석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의원 내각제 요소고 반면에 법률안 거부권,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 제정 요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됐으니까 자 여기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국무총리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이건 다 의원 내각제 요소라면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 제정 요소라고 제가 이렇게 빈칸에다가 이렇게 주의하라고까지 해놓은 거 있습니다. 교재에 그렇게 해놨죠.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 경제 문제인데 원래 보통은 서울시 문제가 경제가 조금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그렇게까지 뭐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좀 경제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자 보기는 A국의 연도별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항상 기준연도 여러분들 딱 나오고요. A국은 X제만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에 자 우리 여러분들 명목 GDP라는 것은 예 곱하기 예죠. 그러니까 당해 명당 실기라 그랬어요.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 1000, 120 곱하기 15, 1800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2026년의 실질 GDP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준 연도의 실질 GDP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질 GDP 그러면 가격을 여기에 고정시키면 자 여기 10 곱하기 100 하면 여기도 1000달러 그래서 고민할 거 없습니다.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동일하다. 그 다음 2026년에는요 120 곱하기 15가 아니라 120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자 가격을 기준 연도에 고정시키니까 그래서 여기는 1200달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번 2026년도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게 아니라 20% 증가했다라고 해도 1000에서 1200이니까 2번 2026년에 GDP 디플레이터 자 GDP 디플레이터는 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그러면 1200분의 1800 곱하기 100 하면 150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크다 150이니까 3번 2025년과 2026년에 물가가 같다면 자 2026년의 명목 GDP는 2026년의 실질 GDP와 일치한다라고 되네요. 자 여러분 물가가 같다 했으니까 이게 10달러면 이것도 뭐가 된다? 10달러 이렇게 돼도 되고 15달러 15달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2026년에 명목 GDP는요 10달러 곱하기 120 하면 역시 1200이 되고 그러면 실질 GDP가 1200이었으니까 동일하죠. 만약에 이게 15달러를 해도요 15 곱하기 120 그 다음 120 곱하기 15 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6년에 실질 GDP와 일치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4번 2026년에 명목 GDP 증가율은 2026년에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명목 GDP 증가율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 8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100이죠. 그러니까 여기 1000 같으니까 실명하면 여기 100에서 물가 지수가 100에서 1200분의 1800 하면 150이니까 자 이건 물가가 몇 퍼센트 상승한 거다? 50%. 자 명목 GDP는 80% 상승한 거고 물가는 50% 상승했으니까 같다 하면 틀린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자, 여기 보면 개당 가격이 6만 원인 X제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소비자 값이 얻는 총편익을 나타낸 거다. 자, 총편익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순편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편익이 최대인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총편익 나왔으니까 총비용 개당 얼마다? 6만 원이다 했으니까 한 개 소비하면 6만 원, 12, 18, 24, 30이 되겠고, 그러면 순편익이라는 것은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10 빼기 6은 4, 18 빼기 12는 6, 25 빼기 18은 7, 30 빼기 24는 6, 34 빼기 30은 4 됩니다. 그러면 몇 개를 소비할 때 순편익이 최대된다? 3개. 그러면 3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 되겠고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4, 6, 7 증가하다가 6, 4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디귿번 소비 지출액이 클 때, 소비 지출이 크다는 것은 총 비용이 클 때죠. 그때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3개일 때 오히려 18만 원을 소비했을 때가 순편익이 최대가 되고, 저기 30만 원을 소비할 때는 오히려 순편익은 작아지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리을번 2개 소비할 때와 4개 소비할 때, 2개 소비할 때 순편익은 6, 4개 소비할 때 순편익도 6, 그래서 순편익은 같다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에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가 경제 문제가 여러분 되게 좀 무난했어요. 자, 보기에 가나는 X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 증가가 되겠고요. 나는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공급 감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단원을 할 때 수요 증가 감소인, 공급 증가 감소인은 무조건 암기하도록 중요하다는데 그대로 여러분들 나온 거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 증가율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상제 같은 경우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그 다음 미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든지, 광고가 증가하거나 수요자 수가 증가할 경우 수요 증가 요인이고, 수요 감소 요인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공급 증가 요인은 생산기술 발전, 생산비나 생산비가 줄어든다든지,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공급 증가 요인이었어요. 근데 공급 감소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수요 증가 요인은 대체제 가격 상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A제와 가격 상승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B제와 수요는 같은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했고요. 2번 나의 요인으로 소비자 소득 감소. 소득 감소는 정상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제는 수요 감소예요. 이거는 수요 감소. 그 다음 3번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건 반대로 가죠. 수요 감소. 역시 수요 감소. 4번 X제 생산자의 X제 가격 상승 예상은 나의 요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공급보다 나중에 가격이 높을 때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감소 요인.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 감소 요인이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대체제 가격 하락이면요, 대체 가격 하락이면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고치고 이걸로 만약에 한다면 역시 또 수요 감소, 셋 다 수요 감소네요. 자, 다음 19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보세요. 지급 준비율을 높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 중앙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50%다. 근데 이걸 80% 올렸다는 것은 요만큼 20%만 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요.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여러분들 우리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 아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국공채 매입. 자, 국공채를 매입했다는 것은 시장에다 돈을 푸는 거죠. 시중에 돌고 있는 국공채를 취득함으로써, 그러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증가하면 여러분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제가 아까 하락한다 했나요?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확대했다. 그럼 대출을 확대했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고, 항상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통화량 증가. 그다음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 또는, 자, 이자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고 대출은 줄어든다 그랬으면, 그럼 통화량 감소가 되죠. 그러면
총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세율 내지는 정부 지출 조정으로 우리 긴축 재정, 확대 재정 이렇게 부르고요. 반면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나 통화량 가지고. 근데 이게 인상 곧 통화량 감소. 이거는 시중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이걸 긴축 통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0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4단원이네요. 그래서 국민경제균형점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균형점 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바로 총공급, 요게 총수요가 되고요. 그러면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뭐라 했어요? A라는 것은 뭐가 감소하는 거? 총공급 감소, 총공급 감소. B는 총 수요 감소, D는 총 공급 증가, 그 다음에 B는 총 수요 증가. 그래서 과거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 GDP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총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 하락, 실질 GDP 감소. 반면에 총 공급이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 GDP는 반대 방향. 총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 상승, 실질 GDP 감소.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 하락, 실질 GDP 증가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민간 소비. 여러분 총 수요는 뭐가 있다 했어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또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로 해도 됐다 했어요. 정부 지출, 그 다음 순수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민간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총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C로 이동하는 경우다. 2번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 자, 여러분들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면요. B로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급 준비를 갖다가 인상을 함으로써 자, 우리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줄어들겠죠. 또 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요 역시 우리가 뭐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업 투자라든지 가계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요 감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C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총 공급 증가 요인은 아니고요. 그다음 3번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자, 정부 지출 요거네요. 요게 증가하고 노동 생산이 상승하는 것은 요거는 총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총 공급 증가 요인이니까 총 수요 총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C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4번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총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다. 역시 총 공급 증가. 둘 다 공급 증가니까 그러면 D 보시면 D가 총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경제균형점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국제경제 파트는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뭐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개념 그리고 그와 유사한 기출 문제라든지 뭐 예상 문제를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시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서울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